네, TSMC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반도체 쪽에 대한 그 실적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그나마 잘 버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우선은 전쟁 관련된 부분은 내성이 좀 생긴 게 맞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미사일 쏘았다, 공격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제 반응을 하지만 점점점 조금 더 무뎌지는 건 맞긴 맞습니다. 사실 뭐 이란과 미국 사이에 어떤 뭐 정상급 회담, 그러니까 뭐 거의 벤스 부통령도 갔고요. 그 정도 정상급 회담이 이루어진 게 얼마 만이냐면 무려 50년 만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50년 만에 정상급 회담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만나자마자 뭐 다 일일이 맞추고 사인하고 악수하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세월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아마 협상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했었던 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아주 나쁘게 반응하진 않은 것 같고요. 물론 뭐 협상 자체가 결렬됐다는 것들 그리고 한국 시간 오늘 밤 11시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또 미국이 봉쇄하겠다고 그러니까요. 나섰기 때문에 유가가 뭐 WTI가 105달러 언저리까지 튀어서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만 우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둔감해졌다. 그리고 어차피 한 번에 안 될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아마 협상은 좀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시장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금 펀더멘털로 좀 더 접근을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4월 10일 지난주 금요일 날이 뭐 코스피가 한 5,850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꽤 바닥에서 올라왔어요. 지난 저점이 5,040, 5,050 이 정도가 저점이었는데 벌써 한 800포인트 정도 올랐거든요. 바닥에서 장중 바닥에서. 네. 그러면 뭐 PER 밸류가 꽤 많이 올라왔을 거다 생각을 하겠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EPS 등을 포함해서 그 외 섹터들의 EPS 상향 조정이 이란 전쟁 중에도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 날 5,850포인트의 코스피 지수가 PER 밸류로 얼마냐면 12개월 포워드 PER이 7.2배까지 빠졌어요. 예. 역사적으로 8배 미만으로 빠진 게 한 3번 정도밖에 없는데 그때도 뭐 7.6배, 7.8배 뭐 이 선에서 8배 미만으로 떨어진 게 그 정도고요. 대부분 PER 8배에서 역사적인 락바텀을 계속 유지됐던 터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기준 5,850포인트 지수 단에서도 PER 밸류가 7.2배까지 빠졌다. 그러면 얼마나 더 빠져야 될까 생각해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크게 좀 팔기는 좀 어려웠다 생각 들고요. 최근에 뭐 유동성 관련된 분석을 좀 보면 뭐 미국계 자금이나 뭐 영국계 자금 등등 일부 이제 많이 판 외국인들이 있는데 최근에 들면 한 50조 정도 팔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팔아대서 이게 왜 팔았을까 생각해 보면 대부분 좀 많이 판 나라들의 좀 성격이 자금의 성격이 대부분 다 연기금이나 국부 펀드들이에요. 그 연기금이나 국부 펀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선물과 연계해서 좀 많이 움직이는데 최근 보면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지난주부터 순매수 포지션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고 있는 그 EWY라는 어떤 뭐 펀드들 그러니까 뭐 패시브 펀드들이죠. 그쪽은 글로벌 8위 정도로 금액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한국과 관련된 ETF는 들어오는데 이렇게 액티브 가운데 국부 펀드는 연기금과 연관된 부분들이 팔기 시작이 그게 이제 수십조를 팔았습니다만 선물과 연계된 부분들이 강력한데 최근에 선물이 외국인들이 지난주부터 순매수 전환하면서 포지션을 다시 구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팔고 있지만 사는 쪽도 있고 선물 포지션도 돌아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기는 좀 어렵고 클라이막스가 좀 지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이 쟁점 사안으로 이란과의 어떤 휴전 관련된 부분들이 결렬되고 되게 투매가 나오거나 많이 팔 수도 있겠지만 사실 외국인 오늘 수급 보시면은 몇 천억 안 팔았거든요. 그러니까요. 팔긴 팔았습니다만 그래서 크게 지금은 수급이 외국인들 동요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러한 수급적인 포지션 변화에 따라 많이 던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환율 분위기로 1,500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환율 때문에 한국 시장을 외국인이 팔았다고 분석을 하는 쪽도 있는데 현물은 팔았습니다만 채권은 또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 이슈로만 보기에는 그럼 왜 채권을 사느냐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논리적으로 그 방향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을 포함해서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지분율이 계속 팔고 파는데도 한국 지분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특히 이제 주가들이 많이 올라왔고 빠르게 많이 올라다 보니까 파는데도 지분율이 계속 올라오니까 밸런싱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던지는 액티브 펀드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전쟁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해지 수요나 이런 것들 좀 줄이면서 약간 현금화하거나 좀 조심스럽게 보수적인 또 그걸 하는 쪽은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수익을 냈을 겁니다. 그런 외국인들이 좀 팔고 나갔고 뭐 이런 정도이지 완전히 뭐 셀 코리아가 되거나 셀 반도체가 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헤지 펀드나 자금들이 가장 강력한 규모로 또 한국이 제일 많이 아시아권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입되는 자금들이 새롭게 수혈되고 있고 과거에 들어왔던 종목들 가운데 뭐 연기금, 국부펀드 관련된 미국계 자금이나 영국계 자금이 일부 조금은 팔고 나가면서 수십조를 팔았는데 뭐 더 팔기가 클라이막스는 어느 정도 지난 거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수급적인 포지션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빠질 때마다 좀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국면이 맞고요. 예. 너무 뭐 그렇게 공포스럽거나 뭐 속된 말로 쫄지 말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확실하게 돈을 너무나 잘 벌고 있는 쪽이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빠질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유동성도 잠깐 짚어주셨는데 그 CPI 있잖아요. 네, 미국 CPI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왔는데 그 또 일각에서는 근원 CPI, 에너지랑 식료품을 빼고 나니까 별로 안 오르더라. 네, 그래서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그래도 지배적인 의견은 이제는 유가가 서서히 반영되기 시작해서 근원 CPI까지 올라오고 그렇다면 연준도 근원 CPI를 잘 보니까 기준금리 인상 쪽으로 뭐 이렇게 좀 무게추가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우려가 있더라고요. 네. 유동성 관련돼서 어떤 잡음은 없을까요? 네, 현재 저도 사실 이번 이란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빠지면 사자를 생각을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란 전쟁 자체보다는요. 이제는 저는 어떤 시각을 이 인플레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슈가 변화가 되면서 경기 침체로 혹시 가지 않을까? 네. 이거에 대한 걱정이 더 많습니다. 이란 전쟁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어쨌든 바닥을 보고 주가들은 움직일 거로 보는데요. 경기가 인플레가 자극이 되고 이게 좀 심하게 자극이 되면서 결국은 경기 침체로 유발이 되고 이것들이 이제 경기 확장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경기가 침체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뭐 전쟁과 다른 거 아무 상관없이 시장이 조금 더 안 좋게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보이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뭐 CPI가 나오긴 했지만 근원 CPI는 어쨌든 뭐 우리가 말씀드렸던 뭐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고요. 실제 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주거비라든지 그다음에 중고차 가격 이런 쪽은 오히려 하향 안정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근원 CPI 쪽에는 문제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또 유가가 많이 올라서 아마 헤드라인 쪽은 좀 올라갈 것이다. 봤던 그 정도는 또 부합을 했기 때문에 네. 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좀 미국 시장에서 덤덤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근원 쪽을 언젠가 건드리게 되고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근원을 건드리고 인플레가 우려가 자극되고 그러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 침체까지 가는 그런 스토리가 되면 이게 전쟁 자체보다는 오히려 그 스토리가 좀 시장에서 굉장히 좀 무서운 스토리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좀 경계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 아직 현 시점에서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한번 내다보고 시장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보지만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표가 나오고 하면서 조금 뒤에 굉장히 좀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다면 이제 스태그 공포가 시장에 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반도체 쪽에 그 AI 투자는 그대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으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 그러니까 스태그 공포가 번진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B2C 수요는 아니고 데이터 센터라는 건 B2B 데이터 수요니까 그런 좀 영향이 덜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낙관론도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반도체 빅사이클에는 B2C 영역이었죠. PC나 스마트폰이 이제 주도를 하면서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컨벤셔널 DRAM의 캐파를 빠르게 확장시키고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 공급이 우위가 되면서 가격이 빠지면서 피크를 불러왔던 게 이제 과거의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뭐 유동성 지표를 선행으로 보자, 뭐 중국의 뭐 여러 가지 경쟁 선행 지표를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도체 사이클을 분석해왔던 애널리스트 되게 많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분석들을 하다 보니 1, 2년 전부터 다 그 분석들이 그 애널리스트 다 틀렸잖아요. 주가도 못 맞추고 다 틀렸습니다. 결국은 HBM이 들어오면서 AI 산업이 들어오고 B2C로 같은 시장이 지금은 B2B로 변해버린 거예요. 많게는 전체적으로 서버 관련된 부분, 우리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라는 쪽 B2B 쪽에 서버가 많게는 매출이 70%까지 전체 반도체 비중을 차지한다까지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PC나 스마트폰이 좀 덜
팔리더라도 그 영향은 굉장히 미미하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마존이 됐든 메타가 됐든 구글이 됐든 그런 회사들이 여태껏 아주 많은 캐펙스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내가 멈춘다든지 아니면 이제 투자를 아예 안 한다든지 뭐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기잖아요. 그러니까 AI 쪽에서 계속 뒤진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나머지 투자를 했던 업체들도 지금 와가지고 뭐 HBM 좀 비싸다고 안 사고 그럴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예. 결국 그게 생계는 문제, 그들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투자는 이어진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경기 확장인 국면에서 그들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FCF라고 해서 이제 프리 캐시플로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유가 있을 때 투자를 그대로 계획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계획대로 투자가 안 되는 것은 경기 확장이 아니라 이제 경기 위축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그 계획이 이제 무산되거나 지연되거나 규모가 축소되거나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게 생기는 순간 이제 반도체나 이런 쪽에 뭔가 이제 노이즈가 생길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 문제도 분명히 있는 상태이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걸 줄인다거나 이런 뉴스는 안 나오고 있고 다행히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는 더 느린다고 또 이야기를 했죠. 네. 그리고 최근에 엔트로픽이나 그다음에 오픈 AI 등의 행보를 봤을 때 특히 엔트로픽의 뭐 최근에 뭐 미토스가 아주 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오픈 AI보다 엔트로픽의 매출이 훨씬 더 높게 상회하는 부분까지 오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아까 TSMC 실적을 말씀 주셨지만 TSMC 실적이 캐파 컷이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TSMC가 견조하고 그다음에 캐파 컷이 나오지 않고 확장 국면으로 간다는 것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기 때문에 여전히 현 시점에서는 꺾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 침체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중요한 소식이 장기 계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뭐 3년에서 5년 이렇게 꾸준히 돈이 들어오게끔 계약을 짜놨다라고 한다면 주가에도 하단을 상당히 잘 받쳐주는 그런 지지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앞으로 장기 계약 좀 관련된 소식이 계속 나올까요? 네, 마이크론도 5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사실 발표를 했습니다. 그 대상이 아마 시장에서 바라보기에는 월가에서도 엔비디아가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도 한 3년짜리 그리고 하이닉스도 뭐 5년 정도는 지금 장기 계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장기 공급 계약은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일단 선수금을 받는 조건으로 가는 것이고요. 네. 제일 좀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장기 공급 계약을 함으로써 오더 들어온 만큼만 캐파를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더가 얼마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격이 좋고 업황이 좋아서 전방 산업을 믿고 이제 이렇게 캐파를 확 늘려놨는데 뭐 경기가 부러지고 하다 보면 그 캐파를 늘리긴 했지만 수요가 위축되면서 이제 남아노는 그 공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꺾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장기 공급 계약을 하게 되면 그걸 바인딩을 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물량들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어떤 조건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가격도 가격이지만 공급의 과잉은 어느 정도 조금은 우려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왜냐하면 계약된 만큼을 어떤 캐펙스만 하면 되는 거니까 3년이든 5년치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은 안정감을 준다는 점에서 과거에 한 2, 3년 수준 사이에 급격하게 뭐 실적이 좋았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적자가 나오거나 이런 사이클 타기보다는 네. 꾸준하게 이제 천천히 이렇게 슬로우하게 우상향이 계속 몇 년 동안 나오는 그런 사이클로 갈 수 있다는 점이 여태껏 없었던 메모리 쪽에 사이클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메모리 뭐 현물 가격이 꺾인다는 둥 혹은 뭐 터보 퀀트가 이제 충격을 줬다 이런 이슈들은 지금은 다 지나간 얘기일까요? 터보 콘트 이야기는 이미 이제 딥시크 이야기처럼 한 일주일 정도 반짝한 다음에 네. 아무도 이제 말 안 하죠. 현재 뭐 기사 중에 터보 콘트 때문에 메모리가 꺾인다 이야기는 기사가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는 오히려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똑같이 이제 인정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터보 콘트 말씀드렸을 때 이러한 어떤 임시 메모리장 이렇게 쌓아놨다가 이게 맞아요. 이제 이만큼 쌓일 텐데 그걸 이제 포스트잇으로 바꾸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활용하고 있는 이 책상을 바꿀 것인가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좀 더 넓은 공간을 이제 여유 있게 확보하게 됨으로써 좀 더 이 책상의 어떤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아주 차원 높은 어떤 추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발짝 더 나가는 어드밴스한 어떤 그런 에이전틱 AI로 가는 것이죠. 이제 그걸 가기 위해서 뭐 터보 콘트뿐만 아니라 다른 효율화된 기술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반도체 꺾을 거냐 그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네. 오히려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부분은 다들 인정하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런 이슈들이 진행되면서 이제 여러 고민들이 좀 많겠죠. 뭐 아무래도 이제 그게 그만큼 이제 수요를
따라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그것이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터보컨트 이야기는 일단 넘어간 거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제 그 스팟 프라이스가 빠지니까 네. 스팟 가격이 빠지니까 이제 계약 가격도 빠지면서 피크를 보일 것이 아니라는 논리는 있습니다. 그게 과거의 반도체를 보던 사이클에서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계약 가격이 이제 빠지게 되고 뭐 그다음에 스팟 가격이 먼저 빠지면서 계약 가격이 빠지는 그런 구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우려를 똑같이 하는 분들이 있고요. 방송에서도 많은 주장을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반도체 꺾어라는 분도 계시긴 한데요. 아직은 좀 그건 좀 아닌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보통 평상적으로 보시면 이 스팟 프라이스와 계약 가격이 비슷하게 왔거든요. 몇 년 사이에 비슷하게 왔는데 최근에 스팟 프라이스가 이렇게 뛰어버렸어요. 이렇게 계약 가격은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근데 이 괴리가 최근 들어서 4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네. 이 계약 가격과 스팟 프라이스가 4배나 비쌌죠. 근데 스팟 프라이스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계약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나 좁혀졌냐면 계약 가격 대비 스팟 프라이스가 2배 정도 네.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1분기에는 디램 가격을 한 100% 정도 가격을 올렸는데 지금 2분기에는 오히려 30에서 50% 가격을 더 올린다고 하는 게 그 계약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스팟 프라이스가 빠졌으면 2분기에 계약 가격이 빠져야 되잖아요. 물론 스팟 프라이스는 분명히 고점에서 빠졌습니다만 계약 가격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실제 계약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약간 과거의 잣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좀 다른 계약에 대한 부분을 바라봐야 되고 스팟 프라이스와 계약 가격의 스프레드가 괴리가 너무 많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뭐 중국이나 일부 어떤 지역에서 일단은 스팟 프라이스가 약간 하락이 난다 이것이 나오긴 하는데 중장기로 봤을 때는 그 캐파 증설이 녹록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HBM도 쌓아 올리면서 웨이퍼 로스가 워낙 크고요. 그다음에 HBM뿐만 아니라 오늘 이야기 나온 게 뭐 HBF 벌써 나오잖아요. 네. 마이크론도 한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좀 상대적으로 좀 강했는데 HBF 나오죠, 소캠 나오죠. 다들 쌓아 올리는 겁니다. 뭐 LPDDR5도 다 쌓아 올리고요. 그다음에 프레시 낸드 메모리도 다 쌓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웨이퍼의 손실, 로스가 심해지기 때문에 물량 증가가 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또 희한하게도 이번 사이클에서 재밌는 게 클린룸 등을 포함한 공간을 먼저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 시절 지나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이러한 공간 확보가 그때 제대로 잘 안 됐어요. 지금 캐파를 늘리고 싶어도 클린룸 등을 포함한 물리적인 공간이 별로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삼성이 조금 있다라는 들리고요. 하이닉스하고 다른 데는 거의 물리적인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늘리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간에 대한 어떤 캐파 증설에 대한 이슈들이 또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27년 하반기 정도까지는 제대로 된 물량 증가가 안 나올 것이다 얘기되고 있고 HBM4라든지 4E라든지 기술적인 난이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갈수록 또다시 웨이퍼의 로스가 많아지고 이제 공급에 대한 제약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죠. 수요는 우리가 PC나 스마트폰 이런 것 같은 B2C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B2B 물량으로 서버 쪽이 나가니까 계속적으로 그들은 갖다 달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 고공급 계약을 해서라도 가지고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계속 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뭐 공급 계약의 약간의 하락 이런 것들은 뭐 단기적으로는 약간 그게 뭐라 그럴까 노이즈가 좀 됐고 뭐 주가가 약간 출렁이긴 했습니다만 계약 가격이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니까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약 가격에 영향을 받잖아요. 네. 단기 스팟 프라이스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꺾이고 올라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줬고 또 1분기 숫자에서도 결국은 그죠? 57조 원대 이상의 삼성전자 보여줬고 하이닉스도 당연히 서프라이즈가 나오겠죠. 네. 2분기 이후부터는 뭐 80조, 100조 원 시대 분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벌써 이제 삼성전자를 놓고 올해 영업이익을 300조 원 미만으로 보는 데가 별로 없어요. 예, 많이 보는 데가 지금 388조 원까지인가 더 보기 때문에 네. 지금 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300조 원 언저리는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분기 단위로 1분기에 57조 냈으면 이제는 80조, 100조 원까지 분기가 보인다는 점 이렇게 다들 평가를 받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꺾이는 시그널 이런 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이 컨센서스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좀 올라갈 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딜사이트 경제TV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입니다. 시장의 흐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